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일 제4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멸시효를 공부해 볼 텐데요. 소멸시효의 기산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시점에서 진행되고요.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시효 중단의 사유, 그러니까 시효가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인 채권의 기산점 관련된 건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생 시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을 하고요. 다만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법행위가 있으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체 책임이 바로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 채무, 불확정 기한부 채무는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긴 하지만은 그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채권을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확정 기한부 채권 또는 불확정 기한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지체 책임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지체 책임, 이제 기한이 도래하면 바로 지체 책임 발생하죠. 하지만 불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한이 도래하면은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만, 불확정 기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소멸시효가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기한이 도래하거나 또는 이제 불확정 기한이 이제 도래했을 때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소멸시효는 동일한데 지체 책임에 있어서는 확정 기한부와 불확정 기한부가 다르죠. 자, 정지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논의가 안 되는데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이제 그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권리가 소멸하는 건데, 그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 권리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체 책임 보면 되고요. 지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확정 기한부 채무이냐 불확정 기한부 채무이냐 또는 기한이 미정되어 있는 그런 채무이냐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문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부로 이제 납부할 경우에 이래라도 연체되면은 기한이 바로 도래가 되고, 기한이 도래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에 연체되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바로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래라도 연체하면은 나머지 채무들에 대한 소멸시효가 바로 도래합니다.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래라도 연체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제권이라고 하는 형성권을 주는 형태의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의 연체를 이유로 해서 나머지 채무의 전부를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나머지 채무들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들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적 불법행위 경우는 날마다 발생하는 손해는 날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아까 지치책임 그 연결시키면서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바로 지치책임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산점 관련해서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과 다른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과 다른 기산점이 진정한 기산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빠르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늦다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비교해 볼 것이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기산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취득시효의 경우에 기산점은 이제 소멸시효와 달리 이거는 요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해서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 같은 경우는 제3자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기산점은 요건 사실이 아니지만 반면에 소멸시효에서의 기산점은 요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점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요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에 관련돼서 자주 나오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제 매수인이 점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점유를 침탈해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침탈된 때로부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죠. 자, 명의신탁 부분에서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상대방, 그 다음에 병이 이제 그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탁자, 그 다음에 갑이 신탁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탁 계약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그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이제 제3자를 중간생략 등기 또는 이제 그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의 명의로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명의신탁 같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병의 명의로 하지만은 그 부동산은 신탁 재산은 갑한테 인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한테 인도하고 있는 경우에 비록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한테 소유권이 있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자간 명의신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즉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매매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즉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 한번 보도록 하죠.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과 물품 매매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죠. 하지만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상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본이 상사 채무인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도 지연 손해금의 소멸시효도 5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이나 지급 명령에 의해서 이제 확정된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더라도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당연히 지급 명령이나 확정이 돼 있으면 시효는 중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몇 가지 10년 관련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해 둬야 될 건데요. 승소한 다음에 10년 기간이 연장된 10년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연장된 후에 다시 또 이제 소멸시효 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죠. 이렇게 뭐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이 돼서 다시 이제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났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근데 이쯤 왔을 때 여전히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조금 있으면 소멸시효가 또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돼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권이 소멸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원래는 승소한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각하사유가 되잖아요. 기판력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피담보 채권을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다음에 다시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과 상관없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판결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요 문장들 하나하나들이 다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다 그 줄거리를 외울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자기 걸로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의 이제 피담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나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만 10년으로 연장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피담보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지만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저당물이나 유치물의 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그런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10년으로 연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물이나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피담보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그 경우에 저당물이나 유치물의 취득자는 이거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으로 들으면 당연히 알 수
이제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시험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결 같은 거를 꼭 읽어보고 머릿속에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지를 머릿속에 생각해 놔야지만,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합의. 소멸시효 기간은 뭐 단축이나 연장 같은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 같은 거는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 살펴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행사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정지 같은 경우를 또 뭐 유추 적용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중단과 이제 그 정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 보통 이제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민법 580조의 담보책임 기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때로부터 자, 그런데 이제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의 담보책임 기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뭐 이와 같이 이제 담보책임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괜찮고요. 반드시 그 권리를 소로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채권 이제 그 도급인이 담보 책임 같은 걸 묻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 10년이 제척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으니까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고요. 그럼 요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요 시점부터 다시 또 10년이라는 손해배상 10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척 기간과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자로 인한 제척 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의 소멸시효, 민사인 경우에 10년이고요. 상사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척기간과 이제 이 소멸시효 관계 같은 경우도 뭐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뭐 이제 응소까지 포함하는 거죠. 재판상의 청구도 있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응소하는 것도 청구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효과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멸시효도 계속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압류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압류로 넘어가서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제 그 촉탁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가압류가 말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판상 청구가 되겠죠. 이제 뭐 구두상 청구도 되는데 최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뭐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 등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근데 각 이제 재판상 청구를 했지만은 각하나 기각이나 취하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음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6개월 내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소송이 각하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뭐 이제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그때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갑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고 병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피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되는데 자, 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 갑이 행사하는 권리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을이 갖고 있는 A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한테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런 갑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되었을 경우에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또 이 A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병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다면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당사자는 갑과 정으로 다르지만은 갑이 행사하는 권리도 A고 정이 행사하는 권리도 A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A를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각하가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제기한 소가 각하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추심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이 병에게 A라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행사했을 때 근데 그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이 A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았다면은 이 추심명령을 받은 순간에 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A 채권에 대한 추심 권능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을은 더 이상 추심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제기했던 소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추심명령 이후에는. 자, 이렇게 을이 병에 대해서 제기한 소가 각하가 된 다음에 다시 갑이 이 A 채권에 해당하는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A 채권의 소멸시효는 을이 소를 제기했을 때 비록 을이 이제 병에 대한 청구가 이제 추심명령 때문에 각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갑이 A를 추심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을이 소를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내용 어렵죠? 이제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지우긴 했는데 중요한 게 갑을 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채권자 대위권과 그 다음에 항상 그 추심명령하고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강제집행 절차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인 것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 채권에 대해서 갑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병한테 더 이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병도 을한테 이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압류 추식 명령을 받았을 테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을이 병한테 청구를 하거나 병이 을에게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같은 경우도 이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인도 채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긴 합니다. 다만 그 채권 양수를 받아서 채권자라고 하는 점을 채무자한테 주장을 못할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소를 제기했을 때,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채무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 양수인은 나한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중단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인의 청구. 채권 양도를 했는데, 그런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양도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시효가 중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소송 진행 중에 뭐 이제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인해버리면은 더 이상 양도인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도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재판상 청구에서 특히 채권자 대위권, 채권 또는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문제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 또는 양도인이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한번 집어넣고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례도 만들어 보고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구의 경우인데요.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일부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다른 담보물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응소했다라고 하는 거. 응소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다투었다라고 하는 걸 응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소멸하였으니까 이제 이거 권리 담보권 같은 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아니다, 너는 여전히 피담보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다퉜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오히려 피고가 승소를 하고 원고 이제 그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패소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응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이제 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채권이 얘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요 을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X에 대해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때 을이 이제 갑에게 나는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X라는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거고, X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때, 그럴 때 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이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다 변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갑이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응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봐서 응소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응소를 하는 경우도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물상 보증인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응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응소를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응소한 경우,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물상보증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말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응소이긴 하지만은, 응소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를 했을 경우에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물상보증인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응소를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추심명령도 잠깐 봤지만은 채권의 강제 집행과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라고 봅시다. 자, 첫 번째, 갑이 비채권을, 이제 그 을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경우에 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갑이 이 비채권을 압류를 했으니까 비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제 그 비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당연히 A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 집행한 거니까, 압류한 거니까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데 갑이 비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거나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나 추심명령 같은 것들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어서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 최고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비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여기 지금 이제 오탈자가 난 것 같네요. 압류 결정을 이제 받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수정하기 바랍니다. 수업 자료는 그냥 나갔는데, 갑이 B 채권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 A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B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위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최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뭔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 16번 판결을 하면서 이게 좀 복사가 2번이 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갑이 B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B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A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 압류명령 같은 경우라든지 추심명령 같은 경우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이 B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이 을과 병에게 송달되는 경우, 당연히 A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죠. 그 다음에 피압류 채권, B의 채권에 대한 효력,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압류를 했다고 해서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추심명령이 이제 을과 병에게 송달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피압류 채권의 최고에 해당하며 시효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은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갑이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 즉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채권에 대해서 직접 갑이 추심하겠다라고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에,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에 을이 만약에 병한테 재판상 청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갑이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에 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을이 병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추심 명령에 의해서 의뢰 청구가 각하된 경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갑이 비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을은 더 이상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을이 병에 대해서 제기한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심 명령에 의해서 추심 권한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가 됩니다. 자, 글쎄 각하된 상황에서 갑이 또 다시 추심금을 병한테 청구를 하는데 6개월 내에 추심해소를 제기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비록 각하가 되었지만은 병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재판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그러면은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매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야지만 비로소 가압류가 소멸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의 집행 취소 또는 집행 해제에 의해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소급해서 효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관념의 통지인데,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은 그 승인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자, 이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 사전 승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난 이익을 미리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경우에 채무의 승인을 했는데, 이제 채무의 승인과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채권자가 목적물을 이제 갖고 있는, 점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제 그 이자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가름해서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즉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했을 때 그 사용 수익에서 나온 이익을 이제 그 이자나 지연이자 손해배상에 가름해서 지급하도록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채무의 일부 변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승인에 해당함으로써 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에서 일부 변제에 관련된 얘기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일부 변제의 경우에 여기 일부 변제의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 중단의 효력, 일부 변제의 경우 어딨죠? 아, 내가 일부 청구의 경우랑 착각을 했네요.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아까 일부만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은 그 부분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일부 청구가 어딨죠? 일부 청구의 경우에 일부 청구, 다음에 나오는 거구나. 일부 청구의 경우에 이제, 그런데 그 일부만에 대해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전부 청구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요 얘기를 아까 했었던 거죠. 이제 일부 변제가 아니라, 또 어쨌든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리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그 사용 수익하는 것을 채무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 됐을 경우에 누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제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나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이제 원용을 피담보 채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이제 기존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뭐 단기 소멸시효까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지만은 단기 소멸시효까지는 주장할 수 없고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은 그 10년으로 연장된 것에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가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멸시효를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또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요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참 가능한 거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랑 헷갈렸는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해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제3채무자가 바로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게 없다라는 뜻인 거고요. 없음. 자, 다만 이제 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하였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제3채무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에 따라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갖고 있던 소멸시효를 다른 채권자가 원용할 수는 없고요. 다만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죠. 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입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의무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은 나중이라도 상계가 가능하게 되고요. 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최고를 한 다음에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이행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은 계속되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회답을 요청한 날이 아니라 시효가 중단된 날이 아니라 그래서 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소를 제기하면은 그 시점에 최고 시에 이제 최고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부탁해놓고서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소멸시효가 넘어가거나 그래서 더 이상 채권자가 채권 행사할 수 없다면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이행을 유예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 효력이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관련된 거, 이게 또 이제 어렵습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관련된 소멸시효 부분이 어려운데요. 자, 일단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승인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승인도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주채무의 시효 중단이 되면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죠. 자, 그 다음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된 경우인데요. 근데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인적담보로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은 없습니다. 이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채무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을 경우에 주채무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은 없습니다. 즉 주채무의 시효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보증인도 구속하는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 자체는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보증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그럼 여전히 이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은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이유로 해서 보증채무가 시효이익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통해서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의해서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시효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자기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례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인데요. 시효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효이익의 의사표시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무를 승인하는 것 이것은 이제 효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은 채무는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시효이익 승인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채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다음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무를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사표시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이익의 상대적 효력인데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원효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 즉 이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다음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제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어서 피담보 채권이 있는 그런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이제 시효 이익 포기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효 이익 포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배제, 기산점 연기, 이제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특약 이런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기산점 연기하는 거, 기산점을 연기하는 거, 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갔네요. 이제 어쨌든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 배제라든지 기산점 연기 특약 같은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기간 연장 특약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쭉 소멸시효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른 제도들이랑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멸시효 하나의 쟁점에서 모든 쟁점들, 채권자 대위권, 뭐 취소권, 그 다음에 그 추진 명령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소멸시효 부분은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증채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채권 양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몇 번 잘 읽어보고 계속하고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이런 사안들이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관련된 판례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죠.